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자축도 잠시, 연초부터 우리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정부가 무역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257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넘게 줄었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수출이 재작년 대비 1.2% 줄어든 마당에 이대로 가다간 두 달 연속 감소가 유력한 상황.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넘게 차지하는 반도체가 28%가량 줄었고 선박과 석유 제품의 감소폭도 컸습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서 20% 이상 줄어든 것을 비롯해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도 맥을 묻혔습니다. 연초부터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정부도 새해 첫 민간 합동 수출 전략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역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강조하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참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총력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부는 반도체 업계 등을 대상으로 2개월간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는 등 단기 수출 회복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수출 통상 대응반과 수출 활력 촉진단을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수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수출 지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 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단기 처방보단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의존도를 낮추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정부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민생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5조 넘게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설 민생 대책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처음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규모를 합치면 지난해의 1.6배인 5,750억 원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전국 54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지역 특산물 할인 행사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1, 2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 자금 지원 규모를 34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 5천억 원 확대하고 4,400억 원에 달하는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 예산도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설 제사상에 오를 농축수산물 중심의 물가 안정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3배 가까이 늘리고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철도, 여객선 안전점검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정부 소비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7%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재작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이는 2.3%를 기록한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지만 한은의 수정 전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설비 투자가 각각 4.0%, 1.7% 줄며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가 2.8% 늘며 7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부 소비가 11년 만에 최고치인 5.6%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4%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1.0%로 집계됐습니다. 23일 정부가 세 번째 인터넷 은행 인가심사의 평가 항목과 배점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금산분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IT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장벽까지 없앴는데 정작 유력 후보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어 은행업계를 흔들 제3의 매기 등장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4년 전 첫 심사 접수 때 IT 대기업을 주축으로 은행과 증권사, 편의점들까지 컨소시엄에 가세해 경쟁을 벌였던 인터넷 전문은행. 그 결과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에 착수하려는 지금, 사정은 그때와 딴판입니다. 우선 2015년 인터넷 은행 진출을 노렸던 인터파크와 NHN 엔터테인먼트는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공룡 네이버도 설명회 참석 여부는 미정입니다. 이들 기업의 관심이 떨어진 이유는 현재 두 인터넷 은행들이 그동안 큰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 탓입니다. 어렵게 법이 개정되면서 출범 3년 만에야 일대 주주가 될 길이 열렸는데 이것도 10% 넘는 지분 보유에 대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해 장담이 어렵습니다. 최근 5년 내 금융법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두 곳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군 시중은행들 역시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신한과 KEB하나, 농협은행 모두 탄탄한 IT 기업이 나서면 지분 참여를 고려하는 정도입니다. IT 업계에서는 사운을 걸고 거액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전문성을 살려 핀테크 사업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한 발 늦은 정책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을 어렵게 만들면서 정책 흥행 실패를 자초한 격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출입국자가 8,890만 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총 출입국자가 1년 만에 10.6%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는 2010년 4,200만 명에서 8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32.2%인 503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본과 대만,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명절 선물 받아 열어보니 포장 상자 속 또 포장이 계속 나와 실망하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런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정작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우 기자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부터 과일, 한과 세트 등 갖가지 제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차례상용 한과는 개당 포장에 또 묶음 포장까지 2중, 3중으로 포장된 모습입니다. 여기다 포장지를 싸서 다시 개인적으로 쇼핑백 하나씩 가서 저걸 다 싸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저렇게 또 싸는 거죠? 여러 겹을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백화점 마크가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거 포장해서 긴 옷 가방에 있어요. 한눈에 봐도 제품보다 상자가 더 무거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안에 뭐 비어있는 거를 이거는 다 칸막이를 해놓은 거죠, 케이스. 비닐과 스티로폼 등으로 빈 공간을 메운 건데 엄연히 현행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에는 최소 65% 이상을 내용물로 채우도록 돼 있고 2중, 3중 포장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최대 300만 원 과태료만 내면 그만인데다 이것도 제조사에만 물려 유통업체를 규제하지 못합니다. 포장 관계가 아마 제조사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조사한테 그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는 연 132.7kg으로 세계 1위 수준. 단속을 넘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새해 첫 달 수출이 반도체 부진 여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을 보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모두 25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4.6% 줄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8.8% 줄었고 석유 제품은 24%, 선박은 40.5%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전체 수출도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상품이나 신기술에 기존 법령상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20명의 민간 및 정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영민 장관은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고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졸업 전에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의 졸업 예정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했습니다. 또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밝힌 대학생도 10%에 그쳤으며 나머지 79%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졸업 전 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3년 전 조사 때 16.9%보다 5.9%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상가나 빌딩 소유자가 보통 더 부자죠. 하지만 값을 고려한 보유세 부담은 상가나 빌딩이 훨씬 적습니다. 과세 기준이 아파트는 매년 올리는 공시가격인데 상가나 빌딩은 인상이 훨씬 더딘 공시지가이기 때문인데요. 집값 공시가격 인상보다 이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주공 1단지 땅 시세는 3.3제곱미터당 1억 1,210만 원. 하지만 공시지가는 36%인 3,564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2단지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해 1월 34억 원에 거래됐는데 작년 공시가격은 63%인 18억 5천만 원입니다. 상계주공 7단지 역시 부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고작 31%. 시세 4억 8천만 원인 아파트에 비하면 시세 반영률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33개의 서울 대단지 아파트 땅값과 공시지가, 아파트값과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38%, 67%인 아파트 공시가격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상가나 빌딩,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게 서로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하면 동일하게 시세 반영률이 되어야 돼야. 정부도 뒤늦게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섰지만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정부가 올해 예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고 23%까지 올리면서 많이 오른 것은 세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게 되자 불황으로 임대 수익이 줄었다며 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마감한 의견 접수를 반영해 다음 달 1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더 이상 자국의 상황만으로 순환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영향도 큰데요. 이 세계의 경제가 위태로운 시점엔 더욱 그렇습니다. 끝없이 나비 효과가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 사슬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폭락하고 갑자기 엔화까지 치솟았죠. 그렇습니다. 이 엔화 가치에 이상이 온 건 지난 3일이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순간적으로 4%나 오른 건데요. 순간적으로 엔화 환율이 9개월 만에 달러당 104.79엔에 이르렀을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엔화는 지난해 말 900원까지 내려갔지만 현재는 1,0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엔화가 이처럼 갑자기 폭등하는 이유는 늘 글로벌 경기가 불안했을 때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의 침체 조짐이 보일 때마다 엔화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죠. 이 미중 무역 전쟁이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같은 브렉시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엔화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채권 국가이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세계 경제 흐름이 위태로우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엔화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 급격히 상승하게 된 거죠. 사실 수출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일본 입장에선 엔화 가치가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엔화를 대량으로 풀었는데 이번에 다시 엔화 가치가 상승하며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최근 이렇게 엔화 가치가 갑자기 상승할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지난 3일에 무슨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엔화 가치가 갑자기 상승한 건가요? 네, 지난 3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3일엔 엔달러 환율만이 오른 건 아닙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급락했고 아시아 외환 시장에선 순간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났으며 주요국 증시에서 기술주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000선으로 붕괴되며 혼전을 거듭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시장이 뒤흔들린 3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한 기업에서 출발했죠. 바로 애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유는 애플의 어닝 쇼크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닝 쇼크는 기업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여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인데요. 지난 2일 애플 CEO인 팀 쿡은 전 세계 주주에게 2019년 1년 실적 전망치를 큰 폭으로 조정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애플의 매출 전망치를 890에서 93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5에서 9% 하향 조정한 겁니다. 이는 15년 만에 실적 전망을 큰 폭으로 낮춘 거라고 합니다. 여파는 바로 이어졌습니다. 2일엔 주당 157.92달러였던 애플 주가가 3일엔 142.19달러까지 내려가며 하루 만에 746억 달러, 한화로 약 8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 관련 주들이 연쇄 폭락하며 주식시장은 물론 세계적으로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한 기업이 이렇게 순식간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우면서도 섬찟한데요. 그런데 늘 승승장구를 하던 애플이 이렇게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이 원인은 팀 쿡 애플 CEO가 주주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팀 쿡은 메일에서 중국 등 중화권 경제 감속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며 가이던스에서 나타난 매출 감소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100% 이상인 전년 대비 글로벌 매출 감소는 중화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경제 감속이 애플 아이폰 매출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네, 애플의 성장을 발목 잡은 것이 중국이라니 세계 경제가 사실처럼 얽혀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중국 내수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루하고 치열한 무역 전쟁에서 승자도 없다는 겁니다. 애플 쇼크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역시 경기가 둔화되며 글로벌 경기와 투자자 심리를 악화시켜 세계 경제가 뒤흔들고 있는 거죠. 더 큰 악재는 우리나라 역시 이 흐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세계 경기가 둔화되며 반도체, 자동차 시장 등의 제조업 경기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세계 경기의 흐름과 함께 국내 경기 한파도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 경기에 전체적으로 한파가 닥쳤으니 도망칠 곳도 해결할 곳도 없습니다. 과연 경기에는 언제쯤 봄이 찾아올까요? 경기 한파의 여파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안청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